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읽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2부 12장 여러 종류의 군대와 용병 부대에 대하여부터 마지막 26장 권고의 말씀까지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국가, 즉 새로운 국가나 오래된 국가 혹은 병합된 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기초란 좋은 법과 좋은 군대이다. 그런데 좋은 군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좋은 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법에 대한 논의는 피하고 좋은 군대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다. 군주가 자국 수호를 위해 사용하는 군대의 유형에는 크게 4종류가 있다. 첫째, 자국군대. 둘째, 혼합군. 셋째, 용병. 넷째, 지원군이다. 이 중 12장 전체를 할애하여 용병의 폐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용병이 싸우는 이유는 대가로 받는 봉급 때문이지 군주에 대한 충성심이나 사랑, 대의를 위한 숭고한 가치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그 적은 봉급을 받으려고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리가 없다. 그들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면 흔쾌히 당신의 군인이 되고자 하나 전쟁이 다가오면 그들은 도망치거나 전쟁터를 떠나버린다. 결국 평화 시에는 용병에게 약탈당하고 전쟁 시에는 적에게 약탈당한다. 둘째, 용병 대장이 뛰어난 인물인 경우 그는 고용주인 당신을 제압하거나 당신의 의도와는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려고 할 것이다. 만일 그가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면 그의 무능함은 당신을 서서히 패망시킬 것이다. 셋째, 용병의 비효율성이다. 용병 대장들은 봉급을 받아 군대를 유지하는데 적은 수의 보병으로는 명성을 얻을 수가 없고 많은 수의 보병은 먹여 살릴 수가 없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적당한 인원만으로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기병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결국 2만 명 규모의 군대에 보병 수가 2천 명이 안 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용병은 또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전쟁에서 서로를 죽이지 않고 포로로 붙잡으며 밤에는 서로 공격을 하지 않고 겨울에는 군사원정을 감행하지 않는다. 용병을 고용하여 실패한 사례로는 카르타고, 테베인, 밀라노, 나폴리 등을 들고 있으며 베네치아도 처음에 자국 군대로 전쟁을 치를 때에는 안정적이고 영광스러웠지만 영토 확장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면서 용병을 고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반해 자국 군대로 무장하여 성공한 사례로 로마와 스파르타 그리고 스위스 보병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가 지금처럼 몰락한 이유는 수년 동안 용병에게 온전히 의지해 왔기 때문이며 프랑스의 왕 샤를 8세는 분필 한 자루로 이탈리아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당시 프랑스 군사들은 수경지로 선택한 집의 대문에 분필로 표시하는 것 외에 할 일이 없었다. 지원군은 당신을 돕고 방어해 주도록 외부의 강력한 인물에게 지원을 요청한 군대를 뜻한다. 외국의 지원군을 잘못 사용한 사례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페라라를 차지하기 위해 스페인의 페르난도 국왕의 지원군을 요청한 것. 피렌체인들이 피사를 정복하기 위하여 1만 명의 프랑스 지원군을 불러들인 것.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황제가 주변국들을 제압하기 위해 1만 명의 터키인을 그리스로 보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들이 그리스에 머물면서 그리스가 이교도에게 지배당하기 시작한 것 등을 소개하면서 지원군은 용병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결론 맺는다. 한편 체사레 보르자는 프랑스 지원군을 이끌고 로마냐 지역을 차지하지만 지원군의 폐해를 알고 오르시니와 비텔리를 용병으로 고용한다. 하지만 용병 또한 의심스럽고 충성스럽지 않으며 위험하다고 판단되자 그들을 제거해버리고 자신의 군대를 구성해 이에 의지한다. 그가 자신의 군대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을 때 그의 명성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들고 있다. 그 외에도 시라쿠사의 히에론의 사례와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마다하고 본인 자신의 돌팔매와 단검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 군대는 보병은 스위스 용병으로 기병은 자국민 군대로 구성된 혼합군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군대는 외국의 지원군이나 용병보다는 양호하지만 순수한 자국군보다는 훨씬 열등하다. 자국의 군대란 신민이나 시민 혹은 당신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으로 구성된 군대이다. 자국군이 없이는 어떠한 군주국도 안전하지 못하며 현명한 군주는 항상 자신의 군대에 의지한다. 군주는 전쟁에 대한 방법과 훈련 외에 다른 목적을 갖거나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다른 기술을 연마해서도 안 된다. 군주의 비무장 상태는 군주를 경멸의 대상으로 만든다. 무장한 자와 무장하지 않은 자 사이의 균형이란 없다. 무장한 자가 무장하지 않은 자에게 선뜻 복종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무장하지 않은 군주가 무장한 신하들 사이에서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다. 한편에서는 경멸을, 한편에서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같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전쟁 수행에 관한 생각을 멈추지 말고 평화의 시기에 한가롭게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전쟁 때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해야 한다. 군사훈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몸으로 하는 방법은 군사들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을 운동시키고 함께 사냥을 나가는 것이다. 사냥을 다니면서 지형의 특성을 습득하고 지형에 따라 공격과 방어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한다. 둘째, 정신훈련에 관해서 군주는 역사를 읽으며 뛰어난 인물들의 행적을 숙고해야만 한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뛰어난 인물을 모방해야 한다. 알렉산드로스는 아킬레우스를,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로스를, 스키피오는 키루스를 모방했던 것 같이 그들은 과거 뛰어난 영웅들의 업적과 행적을 늘 가까이에 두고 모방하려고 노력했다. 군주는 항상 열성을 다해 역량을 키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역경시에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군주가 스스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우고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 또는 활용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면에서 선하려고 하는 자는 선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악덕을 행하지 않고는 국가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악덕을 행함으로써 악명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절대 개의치 말아야 한다. 때때로 어떤 것은 덕으로 보이는데 이를 추구한 자는 패망하고 어떤 것은 악으로 보이지만 이를 추구한 자는 안정을 얻고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미 군주가 되었다면 관대함은 해가 되지만 군주의 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면 관대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주는 신민들을 강탈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빈곤에 처하거나 경멸받지 않기 위해, 탐욕스러워지지 않기 위해 인색한 자로 이름 날리는 것에 개의치 말아야 한다. 인색함이란 군주가 신민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악덕 가운데 하나이다. 반대로 군주가 스스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관대함의 덕을 얻을 수는 없다. 군주는 경멸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데 관대함은 당신에게 이 두 가지를 모두 초래한다. 인색하다는 악명을 얻어도 최소한 미움은 받지 않지만 관대한 자로 명성을 얻으려면 필시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악명을 얻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까지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군주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신민의 단합과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군주는 잔인하다는 악명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군주가 너무 인자한 태도를 보이면 방종을 허락하여 살인과 강도 같은 중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잔혹함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더 자비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너무 인자한 태도를 보이면 대중 전체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군주가 처형을 잔혹하게 시행하면 특정 인물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사랑이란 의무의 사슬로 유지되는데 저열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기회 있을 때마다 본인의 유익을 위하여 이를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반면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로 유지되는데 이는 절대로 당신을 저버리지 않는다. 단, 군주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미움받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신민의 소유 그리고 그들의 여자들을 삼가기만 한다면 미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인간적인 잔혹함으로 성공한 리더로 카르타고의 한니발 그리고 채살의 보르자를, 인자함의 대표로는 로마의 스키피오를 예시하고 있다. 군주의 신의와 정직함에 관하여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 시대에 위대한 일을 해낸 군주들은 신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본인의 교활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교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다. 결국 그들은 진실함에 기반을 둔 자들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싸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법으로 하는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힘으로 하는 싸움이다. 전자는 사람에게 적합하고 후자는 짐승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첫 번째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두 번째 것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군주는 때로는 인간처럼, 때로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아킬레우스를 비롯한 많은 군주가 반인 반마인 키론에게 맡겨져 그의 훈육 방법으로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았다. 키론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것은 군주는 인간과 짐승, 두 본성 모두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주는 여우와 사자 모두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사자는 덫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덫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겁주기 위하여 사자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신의를 지킴으로써 그에게 불리한 쪽으로 상황이 바뀌거나 그가 약속을 한 원인이 사라질 경우 분별력 있는 군주라면 그 신의를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된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만큼 효과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대단한 서약으로 맹세하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그의 속임수는 언제나 그의 뜻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가 세상의 이런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주가 완전히 자비롭고 신의가 있고 정직하고 인정이 많고 독실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런 자질을 실제로 갖추고 이를 항상 준수하는 것은 군주에게 해가 된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성향을 지닌 군주 한 사람을 익명으로 소개하는데 아마도 스페인의 페르난도 2세로 추정된다. 군주는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군주가 미움을 받게 하는 것은 신민들의 소유와 여자에 대해 탐욕을 부리고 강탈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한다. 군주가 변덕스럽고 가볍고 여성스럽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군주는 자신의 행동에서 위대함, 기백, 진중함, 강인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분투해야 한다. 신민들 사이 사적인 분쟁에 대하여 군주가 내린 판결은 번복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고 군주에 대한 평판을 잘 유지하여 아무도 군주를 속이거나 기만할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군주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적인 것으로 자신의 신민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외적인 것으로 외부 세력에 관한 것이다. 외적인 것은 좋은 군대와 좋은 친구들을 통해 방어할 수 있는데 좋은 군대가 있으면 좋은 친구는 항상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내적인 것, 즉 신민에 관해서라면 외부에 동요가 없을지라도 그들이 비밀스럽게 음모를 꾸미고 있진 않은지 항상 경계해야 하며 그들이 군주에게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에는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중 으뜸이 고등법원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국왕은 일반 시민과 유력자 중 어느 한쪽 편을 들었을 때 반대쪽으로부터 받게 될 비난의 부담을 덜고 싶어 한다. 프랑스의 루이 9세는 왕이 비난받지 않으면서 유력자를 견제하고 평민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제3의 재판관을 내세웠다. 군주는
부담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은혜로운 것은 본인이 직접 시행해야 한다. 보통의 군주국에서 국왕은 유력자의 야심과 일반 시민의 오만함만 상대하면 됐지만 로마 황제들에게는 제3의 어려움이 있었다. 바로 군사들의 잔인함과 탐욕을 감당해내야 했다. 이 어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많은 황제가 이로 인해 몰락했다. 일반 시민은 평온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한 군주를 사랑한다. 그러나 군사들은 무인의 정신을 갖고 있어 잔인하고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군주를 사랑한다. 따라서 황제가 군사들과 일반 시민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로마의 황제 중에서 온유한 삶을 살았고 정의를 사랑했고 잔인함을 적대시했고 인정이 많고 상냥했던 마르쿠스, 페르티낙스, 알렉산데르 중 마르쿠스만이 영예롭게 살고 영예롭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세습으로 제국을 물려받았는데 존경받을 만한 수많은 탁월함을 갖추고 있었다. 그가 집권하던 시기에 항상 시민과 군사 양쪽 모두를 통제할 수 있었고 결코 미움이나 경멸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페르티낙스와 알렉산드르는 군대의 미움과 경멸을 받게 되고 종국에는 군대의 모함 또는 반란으로 살해되고 만다. 반대로 코모두스, 세베루스, 카라칼라, 막시미누스를 보면 그들이 극도로 잔인하고 탐욕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베루스는 일반 시민에게 과중한 짐을 지우기는 했어도 군사들을 친구로 유지하며 늘 성공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 그는 군주가 반드시 모방해야 하는 본성, 즉 용맹한 사자와 교활한 여우의 역할을 매우 잘 해냄으로써 그의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친위대의 손에 죽임을 당한 페르티낙스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휘하의 군대를 로마로 진군시키는 용맹을 보여주었으며 황제가 된 후에는 경쟁자들인 동방의 원정가 있던 니게르와 프랑스의 주둔 중이던 알비누스를 차례로 속여 제거하는 교활함을 보여주었다. 세베루스의 아들인 안토니누스 카라칼라는 군대에 적합한 인물이었으나 로마 시민 상당수와 알렉산드리아 시민 전부를 살해할 만큼 그의 잔인한 만행이 극심했던 까닭에 자신의 경호원이던 한 백부장에게 살해당했다. 코모두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아들로 세습 군주였기 때문에 제국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잔인하고 야만적이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탐욕을 부리는 반면 군대의 비위만 맞춰주고 그들을 방종하게 했다.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종종 검투사와 결투를 벌이기도 했고 제국의 존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군사들에게도 수치거리가 되었다. 한쪽에서는 미움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멸을 받음으로써 그는 모함을 당해 죽고 말았다. 막시미누스는 두 가지 이유로 미움과 경멸을 받았다. 첫 번째는 그가 트라키아에서 양치기로 일했던 비천한 출신이라는 것이었다.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경멸이 내비쳤다. 두 번째는 그가 군주가 되었을 때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미루고 그의 사령관들을 시켜 로마와 제국 내 여러 곳에서 잔혹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매우 잔인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그의 군대가 아큘레아를 공격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자 그의 잔혹함에 진절머리가 난 그의 군사들의 손에 죽게 되었다. 로마 제국의 군대는 지역의 통치와 행정에 깊게 관여되어 있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이들 군대도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통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페르티낙스와 알렉산드르는 새로운 군주였기 때문에 세습된 권리에 의해 군주의 자리에 올랐던 마르쿠스를 모방하는 것은 그들에게 쓸데없고 해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카라칼라, 코모두스, 막시미누스에게는 세베루스를 모방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이들은 세베루스를 따라할 만큼 충분한 탁월함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베루스로부터는 국가를 설립하는 데 필요했던 부분을 마르쿠스로부터는 이미 설립되어 굳건한 국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영광이 됐던 부분을 취해야만 했다. 신흥 군주국의 새로운 군주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신민들을 무장시켜 자신의 군대를 설치하고 유지해 왔다. 무장한 군대의 전력은 군주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 군주가 타 국가를 새롭게 정복했다면 병합시킨 국가 군인들의 무장을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그래서 병합으로 확장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군대는 당신의 옛 국가에서 당신 곁에 있었던 당신의 군사들로만 편성해야 한다. 피렌체에는 이런 말이 있다. 피스토이아를 다스릴 때는 당파를 만들어 통치하고 피사를 다스릴 때는 성체를 만들어야 한다. 베네치아도 자신들이 다스렸던 점령도시 내부에 교황파와 황제파를 양성하곤 했다.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방법은 점령도시가 강건할 경우에는 통하지 않는다. 분열은 평화의 시기에는 시민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하지만 전쟁이 닥치면 이들은 서로 뭉쳐 강한 힘을 발휘한다. 군주들이 성체를 건축하는 것은 일종의 관습이다. 성체는 군주를 공격하려는 자에게 굴레와 재갈이 되고 군주가 급작스러운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콜로 비텔리, 우르비노의 공작 귀도 우발도, 볼로냐의 벤티볼리오, 밀라노의 프란체스코 스프로차의 사례를 보면 때로는 성체가 군주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성체는 바로 일반 시민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다. 군주가 존경받는 방법에는 첫째,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만큼 군주를 존경받게 하는 일은 없다. 스페인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은 통치 초창기에 그라나다를 공격했다. 긴 전쟁을 치르면서 교황과 일반 시민의 돈으로 군대를 먹이면서 자신의 군대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잔인함을 경건함으로 포장했다. 신앙심을 핑계로 자신의 왕국 스페인에서 마라노를 약탈하고 추방했으며 아프리카를 공격했고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다. 그는 시민들을 긴장시키면서도 경외심을 갖게 했고 이 일의 결과에만 몰두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마라노는 이베리아 반도에 거주하던 유대인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밀리에 유대교 신앙을 유지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둘째, 군주는 진정한 친구나 적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하는지 공개해야 한다. 중립을 지키는 것보다는 확실한 의사표시가 항상 더 유용하다. 당신과 가까운 두 세력이 맞붙었을 때 당신이 중립을 지킨 경우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든 승자는 자신을 돕지 않았던 의심스러운 친구를 원치 않을 것이고 패자는 무기를 들고 자신들과 운명을 함께하지 않은 당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안티오코스가 로마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그리스로 가게 되었을 때 안티오코스는 로마와 동맹이던 아카이아에 사절을 보내어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했고 로마의 사절은 아카이아인들에게 로마를 위해 무기를 들어달라고 설득했던 예가 있다. 셋째, 군주가 탁월함을 인정해주고 사랑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시민들을 영예롭게 해주어야 한다. 상업이든 농업이든 시민들이 평온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재산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세금이 무서워서 무역을 시작하기가 꺼려진다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도 1년 중 적당한 시기에 축제와 볼거리를 제공해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도시는 길드나 가문으로 나뉘어 있어 이런 집단들의 대표들과 종종 만나야 하고 스스로 인정이 많고 후하며 품격 있고 위험 있다는 평판을 유지해야 한다. 판단력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 스스로 깨치는 부류. 둘째, 타인이 깨달은 것을 알아보는 부류. 셋째, 스스로든 타인을 통해서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부류. 이 중 군주는 첫째, 적어도 둘째 부류에는 속해야 한다. 국가의 일을 다루는 사람은 절대로 본인 개인적인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군주와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군주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기억해서는 안 된다. 군주는 신하를 잘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명예롭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맡김으로써 그를 자신에게 결속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군주와 신하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 군주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신하들로부터 자문을 구할 때는 그들이 더 자유롭게 말할수록 더 많이 받아들여짐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단, 군주가 선택한 몇몇 현명한 자들에게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되 오직 군주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감히 누구도 조언할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외에 다른 누구의 말도 듣고자 해서는 안 되며 결정이 내려진 대로 곧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고 이미 내려진 결정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첨꾼들 때문에 몰락하거나 여러 조언으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게 됨으로써 좋지 않은 평판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하여 막시밀리안 황제를 좋지 않은 사례로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명하지 않은 군주는 절대로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없다. 즉, 좋은 조언이란 그것이 어디에서 왔든 군주의 분별력에서 유리하는 것이지 좋은 조언에서 군주의 분별력이 유리하는 것은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나폴리 왕이나 밀라노 공작과 같은 통치자들이 국가를 잃어버린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그들 모두 군대에 약점이 있었다. 둘째, 일반 시민을 적으로 삼았거나 일반 시민이 호의적인 경우에는 유력자에게 대항하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국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운의 탓으로 돌리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나태함 때문이었다. 그들은 평온한 시기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역경이 닥치자 스스로 방어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칠 궁리만 했다. 그러고는 일반 시민이 승자의 오만함에 불만을 느끼고 자기를 다시 불러주기만 바랐던 것이다. 좋은 방어, 확실한 방어, 지속 가능한 방어는 오로지 당신 자신과 당신의 탁월함에 의존할 때만 성취된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 행운의 여신은 우리 행위의 절반은 통제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스스로 지배하도록 남겨둔다. 행운의 여신을 강에 비유하자면 성난 강물은 평야를 범람케 하고 나무와 건물을 무너뜨리며 한쪽 흙을 휩쓸고 가서 다른 쪽에 쌓는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막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녀의 기세 앞에 굴복하거나 도망친다. 그러나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온할 때 제방과 둑을 쌓아둘 것이다. 그러면 강물이 차오를 때 수로로 흐르게 하여 강물이 그토록 무자비하게 날뛰며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독일, 스페인, 프랑스는 적절한 탁월함으로 수로를 만들었다면 이탈리아는 제방도 뚝도 없는 나라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행동 방식이 시대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나 성공 여부는 달라진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볼로냐와의 첫 번째 전쟁에서 대담한 행동을 통해 역대 어떤 교황도 이루지 못한 일들을 성취해냈다. 운과 시대는 변하고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굳건히 유지한다. 따라서 인간은 운과 시대가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본성과 맞아떨어질 때 행복해지고 그 둘이 불화를 겪어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을 때 불행해진다. 다음은 마지막 26장으로 마키아벨리가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올리는 권고의 말씀, 요약 내용입니다. 현재 이탈리아가 히브리인들보다 더 노예 같고 페르시아인들보다 더 비참하며 아테네인들보다 더 흩어진 채로 수장도 없고 질서도 없이 두들겨 맞고 헐벗겨지고 잡아뜯기고 약탈당하면서 견뎌내야 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이탈리아 정신의 탁월함을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런 야만적인 잔혹함과 모욕으로부터 이탈리아를 구원해 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누군가가 깃발을 높이 들기만 하면 그를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탈리아의 구원을 이끌어줄 수장으로서 운과 탁월함을 갖추고
하나님과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스스로 교회의 군주이기도 한 전하의 가문보다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군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보다 더 적합한 시기는 없을 것입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인물에게 그가 직접 새로운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만큼 그를 명예롭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하의 저명한 가문이 조국을 구한 훌륭한 인물들을 뒤따르고자 한다면 전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다른 모든 업적의 근간이 될 전하만의 군대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의 새로운 군대는 무기를 새롭게 하고 편제를 바꾸셔야 합니다. 즉 보병과 기병이 일사불란하게 협조하는 제3의 편제로 구성하시어 스위스나 스페인의 보병에 맞서고 기병에도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나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탈리아가 다시금 구원자를 보게 될 이 기회를 전하께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하의 깃발 아래 조국이 고귀해지고 전하의 보호 아래 페트라르카의 말이 실현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의 탁월함은 야만의 광포에 맞서 무기를 높이 들 것입니다. 그 전투는 짧을 것이니 이탈리아인의 가슴속에 오래된 용맹함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페트라르카. 지금까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주요 내용을 요약해 2회에 걸쳐 소개해 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